자, 이번엔 토픽 7이에요. B2B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B2B 시장은 무슨 마켓? 비즈니스 마켓이에요. 방금 공부한 건 방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전 장에서 토픽 6에서 공부한 건 컨슈머 마켓이죠. 컨슈머는 사업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단지 나의 개인적, 가족적 소비를 위해 구매한 거예요. 그러나 B2B는 그렇지 않아요. B2B는 개인 소비용이 아니에요. B2B는 비즈니스 목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목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제조하기 위해 사. 부품. 무언가를 되팔기 위해 사. 완제품, 또 완제품. 완제품을 사서 완제품을 되팔죠. 세 번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제품을 사. 이것도 B2B예요. 이를테면 어떤 LG전자가 직원들 먹으라고 커피 믹스 100박스를 샀어요. 이거는 직원들이 소비해버리죠. 직원들이 소비되지만 물론 A4 용지나 무슨 프린터 토너도 마찬가지지만 소비되지만 LG전자는 소비자는 아니에요. 소비했지만 왜냐? 운영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니에요. 이때도 비즈니스 마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 마켓과 비즈니스 마켓의 차이는 구매 양이나 어떤 제품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매의 목적이 비즈니스냐 아니면 개인적 소비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RSTP MMIC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장이란 바로 제가 이야기했죠. 비즈니스 목적, 즉 사업적 목적을 갖고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즈니스 목적의 구매자다. 자, 비즈니스 수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지요. 먼저 derived, 파생된 수요라는 뜻이에요. 파생됐다는 게 뭘까요? 자, 현대자동차는 타이어를 삽니다. 현대자동차는 타이어의 고객이에요. 모모 타이어, 한국 타이어라고 합시다. 한국 타이어의 고객이에요. 현대차는.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현대차한테 막 잘 보여서 타이어를 많이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타이어의 고유 수요를 가졌다기보다는 현대차를 사주는 밑에 있는 운전자 있죠? 이런 고객들,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선택해 주어야 타이어의 수요도 비로소 생긴다는 거예요. 즉, 타이어 수요는 현대차의 본원적 수요라기보다도 소비자로부터 파생된, 유래된 그런 수요다. 그런 의미에서 derived demand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는 비탄력 수요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돼지고기를 안 삽니다. 대신 소고기를 사거나 아니 돼지고기가 한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자, 삼겹살 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삼겹살을 안 사고 다른 걸 사요. 목살 또는 다른 앞다리살 이렇게 다른 걸 살 수 있어요. 소비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은 내 자유니까요. 그러나 비즈니스 마켓은 특히 스팸은 돼지고기를 사요. 자, 근데 산지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어. 그렇다고 스팸이 돼지고기를 안 사나요? 그래도 사야죠. 생산 계획이 있는데 사야죠. 네. 갑자기 소고기가 올랐다고 스팸 고기를 소고기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 플랜이 있고 스팸에 얘네 공정 레시피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내려도 그렇게 탄력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탄력적이고 B2B 제품은 가격에 대해서 그리 탄력적이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엔 B2B 특히 제조업은 보통 여러 가지 부품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 수요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수요가 한꺼번에 나타나요. 커피 믹스 10,000개 만들려면 커피 10,000개 분량, 그 다음에 프리마 10,000개 분량, 설탕 10,000개 분량이 있어야겠죠. 자, 이번엔 변동 수요예요.
소비자 수요는 오르내리긴 하죠. 오르내리지만 어느 정도 부드럽게 오르내려요. 아무리 유행이 시작되다고 해도 부드럽게 오르지 갑자기 수요가 뭐 1000이었다가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하루 만에. 하지만 B2B는 그럴 수 있어요. 자,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원료를 삽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사요. 원료. 반도체 웨이퍼를 사는데 이 공장이 해외에다가 뭐 5배 큰 공장을 지었어. 갑자기 웨이퍼의 수요는 5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100톤, 100톤, 100톤이다가 갑자기 500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적이란 얘기예요. 또 공장이 문 닫으면 또 다시 500톤이 다시 100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공장은요, 원료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보다 미리 사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품절을 막기 위해서,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미리 사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변동 수요에 기여하는 요인들입니다. 자, 비즈니스 구매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재구매, 수정 재구매, 그 다음에 신규 구매가 있는데 먼저 직접 재구매예요. 직접 재구매는 살 때마다 제품의 스펙이나 뭐 특징을 바꾸지 않고 거의 그리고 구매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회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복합기 같은 게 있잖아요. 복사기 같은 거. 거기 쓰이는 토너는 그 정품을 쓴다고 한다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 제품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만약에 토너가 다 떨어졌으면 전화해서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거 하나 더예요. 이거 하나 더. 이런 구매가 바로 스트레이트 리바이죠. 특히 변화가 거의 없는 제품, 이런 토너, A4 용지, 뭐 그런 것도, 포스트잇, 아니면 뭐 공장이라고 한다면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것들은 스트레이트 리바이를 주로 하겠습니다. 자, 수정 재구매는 살 때마다, 뭐 항상 살 때마다는 아니지만 구입할 때 무언가 지난번 구매와 지금 다른 스펙, 다른 가격의 제품을 사려고 하는 상황을 말해요. 이런 IT, 기술 개발이 빠른 IT 제품인 경우 수정 재구매가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뭐 유행에 민감한 제품인 경우에도 수정 재구매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아예 처음 사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처음 사는 상황은 리스크가 가장 크니까 아마 구매를 할 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파리바게뜨는 매월 밀가루 10톤씩을 구매합니다. 이때의 구매 상황은 A. 수정 재구매, B. 스트레이트 리바이, 직접 재구매. 뭘까요? 정답은 직접 스트레이트 재구매죠. 자, 이번엔 구매 센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구매 센터, 바잉 센터라고 하는데, 자, 개인은 구매의 리스크가 뭐 큰 제품도 있고 작은 제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사죠. 내가 이 옷을 사고 싶으면 내가 그 옷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목이 마르면 내가 좋아하는 음료를 사고, 내가 좋아하는 볼펜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사죠. 그리고 사실 개인 구매는 뭐 아주 막대한 돈이 드는 구매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끔 뭐 집 같은 건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구매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B2B는, 비즈니스 마켓은요, 기본적으로 대량이라기보다 대량 구매도 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고 비싸요. 제가 옛날에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데 공장에 들여오는 어떤 장비 한 대의 값이 500억이더라고요. 장비 한 대가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싼 500억짜리 장비 들여오는데 뭐 구매팀 박대리 혼자 결정하지 않겠죠. 왜냐? 리스크가 크니까. 단지 비싸서가 아니라 그 제품을 사왔을 때 우리 공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다간 공장 하나가 완전 비효율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따져봅니다. 자, 제가 한번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어떤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가 그 보험 설계사를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1000대를 구입한다고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봤어요. 노트북 1000대면 10억이에요. 10억이 비싸죠. 그 비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센터를 구성하는데, 자, 최초 제안자
이니시에이터라고 해요. 이 사람은 노트북 컴퓨터로 보험 설계를 하면요, 고객들한테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니시에이터, 최초 제안자라고 해요. 사용자는 그걸 쓰는 사람이죠. 영향력 행사자는 이 컴퓨터를 살 때, 사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말이에요. 보험 설계사는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잘 못 다루니까 그 해외 브랜드 말고요, 국내에 A 센터가 잘 돼 있는 국내 브랜드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뭐 전산팀장, 컴퓨터 좀 안다는 사람이 영향력 행사를 하기 쉽겠죠. 자, 구매자는요, 납기나 결제나 배송이나 AS 옵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 고려해가지고 구매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구매 서류 작업하고 뭐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구매팀 박대리 이런 사람이겠죠. 의사결정자예요. 디사이더. 자, LG 그램이란 노트북으로 무슨 모델로 1000대 구입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의사결정자, 디사이더예요. 자, 그 다음 게이트키퍼예요. 게이트키퍼 번역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문지기라고 했는데, 뭐 정보통제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거는 영업사원 들어오지 마, 잡상인 출입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좀 어떤 그 수위 아저씨, 까칠한 수위 아저씨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안내 데스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고,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도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업체에서 노트북 1000대 견적서 제안서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구매팀 박대리한테. 근데 구매팀 박대리가 이메일 열지도 않고 휴지통에 쏙 넣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 거죠. 전화가 왔어요. 자, 구매팀장님 좀 바꿔주세요. 계신데? 안 계신데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이 사람도 게이트키퍼가 되는 거예요. 즉, 영업과 관련된 출입 또는 정보의 유입을 컨트롤, 커트하는 이런 사람을 문지기라고 해요. 게이트키퍼. 그래서 이니시에이터, 그러니까 최초 제안자, 사용자, 영향력 행사자, 구매자, 의사결정자,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바잉 센터를 구성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항상 다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중요한 구매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비즈니스 구매 의사 결정 프로세스는 더 길고 복잡할까요? 더 짧고 단순할까요? 비즈니스 구매는 더 리스키합니까? 아닙니까? 더 리스키하죠.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따져 봅니다. 비즈니스 시장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소비자 시장보다 더 길고 복잡합니다. 예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문제인식, 우리 소비자는 5개였죠.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후 행동 5개였었는데, 이건 좀 더 많이 생겼어요. 특히 뭔가 좀 공식적인 절차가 있죠. 제안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제안서를 보내달라. 스펙을 결정한 다음에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라는 문서를 보내죠. 그게 바로 RFP라고 해요. Request for Proposal 이라고 하는 제안 요구서를 보내죠.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하는 요청서예요. 우리의 스펙을 담아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evaluation까지 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8단계로 표현했네요. 사실 책마다 이건 좀 다 달라요. 8단계로 하는 데도 있고 7단계도 있고 6단계도 있고. 하지만 컨슈머 디시전 프로세스보다 더 길고 더 꼼꼼하게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토픽 7 B2B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